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인데요. 기초사실 보시겠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9월 5일에 공인중개사 피고 A, 그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 C의 명의수탁자인 D와 401호에 대해서 매매대금 4억 3,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해야 했고요. 그럼 뭐 계약금은 언제 지급하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고 잔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다 이제 약정을 했고요. 특약사항으로는 어떤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에 말소하고 또 다른 근저당권은 2008년 9월 12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층 주차장 약 12평은 본 계약 물건에 포함되며 잔금 지급 시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2008년 9월 6일 다음 날이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소급해서 2008년 9월 5일로 작성했어요. 마찬가지로 피고 A, B의 중개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인 C의 명의수탁자인 D와 이번엔 501호에 대해서 매매대금 2억 3,300만 원에 이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금 얼마, 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다 정했겠죠. 그리고 특약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에 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요. 401호에 관해서는 2008년 10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501호에 관해서는 2008년 10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401호는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이 53.3제곱미터이나 무단 증축된 면적이 55.38제곱미터였고요. 501호는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이 31.36제곱미터이나 무단 증축 면적이 21.94제곱미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단 증축된 부분들이 있던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송파구청장은 2008년 11월 21일에 원고들에게 이제 401호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계고하는 1차 안내장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에 D에게 501호가 이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2차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401호는 원고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지만 501호는 아직 가등기 상태니까 이제 소유자로 등기돼 있던 D에게 안내장이 발송된 거였어요. 401호에 관하여는 2009년 3월 23일 그리고 501호에 관하여는 2009년 1월 12일에 집합 건축물 대장에 위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등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무단 증축으로 401호에 대해서는 2009년에 1,200만 원이 넘는 돈, 그리고 2010년에는 또 1,200만 원이 넘는 돈, 2011년에는 1,300만 원이 넘는 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요. 그리고 D명의 501호에 대해서는 2009년에는 400 얼마, 2010년에는 300 얼마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많이 부과되었죠. 이제 원고들이 그래서 C, D 소유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CD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로서 매년 2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 때문에 종전 소유 명의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C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억 3,626만 5천 원을 지급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401호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년 10월 22일 접수 제7475-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인수하라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신 변론 종결일 일까지 원고들이 CD로부터 위 확정 판결에 따라 변제받은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501호가 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2010년 4월 9일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2011년 1월 27일에 F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이 경매 절차에 매각된 금 중 배당받은 금액은 또 전혀 없었어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A, 중개사님이죠. 피고 A인 중개사님하고 이 당시는 이제 그 과거라서 5천만 원이었어요. 공제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중개사님, 중개보조원,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였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 항해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리고 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401호는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의 2배를 넘는 면적이, 그리고 501호는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 각 무단 중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피고 B의 본인 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 B는 이제 중개보조원이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 부동산 중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 4회 정도 방문했던 사실, 피고 B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면적과 비교하면 많이 확장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고 B가 원고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송파구 땡땡땡 일대에는 확장된 집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8년 9월 10일경에 원고 G가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점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 B는 확장된 집이 조금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원고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등기 면적이 적어서 대출 가능하게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08년 10월 5일경에 재차 문의하자 피고 B,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죠.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여 보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로 이행 강제금을 어느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은 각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매매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적어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원고들이 매수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액의 이행강제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도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중개업체로부터 제대로 설명드렸더라면 매도인과의 법률 분쟁을 감수하더라도 잔금의 지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이 적었으니까 계약 해지하기도 좋잖아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따라 장차 원고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 예컨대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나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기간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음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히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다,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만 함으로써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나아가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인 피고 A의 행위로 간주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인 그리고 중개보조원 다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피고협회는 이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해 지출한 금액이 벌써 401호랑 관련해서는 4억 8천이 넘고요. 501호랑 관련해서는 8,600이 넘어요. 그래서 합계 5억 6,7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지출되었음이 인정이 됐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표를 보실게요. 어떤 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간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죠. 401호 관련 지출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농협의 이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그리고 대출금, 연체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그리고 501호 근저당 연체이자, 1층 주차장 임대 보증금, 그리고 501호 관련 지출은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증거, 이건 증거고요. 그리고 401호에 관련돼서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얼마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여간 많죠, 지출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 지금 볼게요. 벌써 이행강제금만 3,800만 원 넘고 4천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등기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 합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에 대해서는 제가 각주 설명해놨는데 501호의 매매대금에 포함됐던 풀옵션 비용 200만 원을 공제하되 401호에 대한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401호의 매매대금을 4억 2,950만 원으로 조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제가 참고로는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나 이런 게 진짜 다 이제 손해액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손해액에 대해서 지금 표에서 살펴본 같이 5억 6,700,
얼마가 이제 지출됐음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보면 501호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비가 경려되지 않은 채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고들이 그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501호와 관련해서 원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본과 같이 401호는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 제18호 중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401호의 객관적 가치는 적법하게 사용 승인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2억 2,390만원, 위반 건축물로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는 2억 5,4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행강제금이 401호의 사용 연한 내내 부과될지 및 부과 액수가 일정할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때의 전유 면적은 공부상 허가받은 면적을 일컫는다고 보인 점을 종합하면 무단 중축된 건물의 객관적 가치는 적법하게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무단 중축된 건물이라도 적법하게 사용 승인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401호의 객관적 가치는 2억 2,39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들이 지출한 액수에서 그러니까 원고가 입은 이익, 그러니까 뭐 그 가치 있죠? 그 부분 각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제적 가치라는 거 요거를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금액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과실상계가 당연히 돼야겠죠?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단 중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무단 중축 정도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장차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행정처분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서 그 과실의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들 비율이 30%니까 벌써 중개사님의 과실 비율은 70%예요. 그럼 지금 3억 4천 얼마에 70%면 벌써 2억 4천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이 이에 조금 못 미쳤어요. 손익상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피고들은 원고들이 401호에 관한 등기 명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2008년 10월 22일부터 당신 변론 종결일까지 401호에 부속된 지하 주차장 방을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그리고 2008년 10월 22일부터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2011년 1월 27일까지 5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각 임대하는 바, 그러니까 이제 너네도 어떤 이익을 얻었잖아. 이런 주장이에요. 401호의 시가상당액,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매월 130만 원, 그리고 2011년 1월 28일부터 당신 변론 종결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익상계 개념이거든요.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공제해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손익상계에 의해서 공제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국한된다. 이렇게 판결하시면서 우선 401호의 시가상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401호를 장차 계속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손해로 포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401호의 시가상당액은 재차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없고 나머지 차임 상당액은 피고 Ab의 중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제3자와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 취득된 것이어서 이는 위 피고들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피고들의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고협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인데요. 피고협회는 피고 A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기간을 통틀어 공제가입 금액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제 과거라서 그래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됐던 피고협회의 공제약관을 보면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고요. 이 규정의 의미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 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된 공제약관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그 이전의 약관에 기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A가 피고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개정 전 공제약관이 적용되고 피고 A의 중개행에 따른 피고협회의 보상 한도는 각 사고당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각 사고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가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피고협회는 401호의 중개와 관련된 손해액 중에서 먼저 얼마, 그리고 그 얼마 중에 보상한도인 5천만 원 주고 501호 중개와 관련된 손해액 중에서도 또 보상한도인 5천만 원, 그러니까 각각 5천씩, 그러니까 공제금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나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의뢰인들한테는 더 유리한 해석이죠. 중개보조원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할 당시에 부동산이 소재한 송파구 땡땡땡 일대에는 확장된 집들이 조금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8년 9월 10일경에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점에 관해 문의하자 또 중개보조원이 확장된 집이 조금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재차 문의하자 중개보조원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행 강제금을 어느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도 중개사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책임을 같이 지죠.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중개보조원, 중개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따라 장차 매수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기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매수인들에게 고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알았다고 해도 이걸 다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들이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뿐이에요.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그냥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다.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 이런 정도만의 설명만 함으로써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막 몇 억씩이에요. 손해가. 거기에 70%라고 생각해봐. 이제 굉장하죠. 무단 중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매수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 예컨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기간 이 부분들이에요. 제가 1, 2, 3 동그라미로 번호 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우시고 꼭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에 관해서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매수인들에게 고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